해도 될까요? 네. 자, 오늘 수질오염 방지공학 챕터 3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질 앞에서는 막 하천의 수질은 어떻다, 지하수의 수질은 어떻다, 해수는 수질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연계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봤어요. 이제는 우리가 오염된 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은 좀 길어요. 많이 깁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길다 보니까 천천히 나갈 수도 있고 앞에 설명했던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수질오염 방지시설 첫 번째 정의는 우리가 물환경보전법이라고 해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해서 우리가 오염원을 수질에서는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기타오염원으로 나눴는데 그렇게 각각의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시설이고요. 딱 나오는 것처럼 일단 물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방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점오염원 방지시설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왜 점오염원이라고 했을까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개념 지금 싹 정리가 되겠죠. 비점오염원은 어디에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언제 배출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딱 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 시설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점오염원에만 해당돼 그런 개념은 아니라 지금 제가 앞부분에 기초를 하고 이제 기본반으로 오다 보니까 한번 언급하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는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라고 해서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잘 맞닥뜨려요. 다음 중 처리법이 다른 하나는, 다음 중 화학적 처리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물리적 처리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수질, 대기, 폐기물을 통틀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처리 기작이 어떠한가 그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확인하는 수준인데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환경공학에 대한 다른 책들을 보면서 헷갈렸던 것이 여기 응집이 나오거든요. 응집시설이 탈수건조 응집시설. 응집시설이 나오는데 어떤 교재는 응집을 약품을 막 집어넣기 때문에 화학적 처리로 분류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응집시설이라 하면 별다른 설명 없으면 우리 그러니까 수중에서 작은 알갱이로 둥둥 떠 있다가 이것을 큰 알갱이로 뭉쳐가지고 가라앉히는 시설, 이것이 바로 응집시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응집 화학약품 넣어갖고 막 덩어리가 져서 침전물이 생겼어. 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화학적 처리로 분류해 놓은 그러한 곳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온으로 존재하던 물질이, 예를 들면 경도 유발 물질인 칼슘 이온이 이온으로 존재하다가 안에 CaCO3, 탄산염을 만나서 CaCO3로 침전물을 형성을 하는 것. 이거는 화학적 침강시설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 침강시설 가에 바로 나와 있죠. 그래서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수중에 이온으로 존재하던 성분들을 화학적 반응에 의해 침전물로 가라앉히는 시설은 화학적 침강시설이라고 따로 분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응집시설이라 하면 작은 덩어리로 부유하고 있는 물질을 안정성을 깨트려서 덩어리로 뭉쳐서 불안정하게 됐다. 즉 변하게 해서 이것이 가라앉게 하는 것을 응집시설이란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물리적 시설이다, 화학적 시설이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부상, 당연히 떠오르는 것, 그 다음에 침전, 가라앉히는 것, 탈수, 건조, 증류, 농축 전부 다 우리가 물리적인 기작이야 라는 거 바로 이해할 수 있죠. 단지 이것만, 응집시설만 우리가 이거는 물리적 처리 시설이야. 그리고 물리적 처리 시설에서 응집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화학적 처리 시설에서는 화학적 침강 시설만 주의하면 되나요? 라고 하는데 산화 환원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기초에 있었을 때 산화한다, 산소랑 결합한다, 그리고 산소랑 결합하니까 전자를 뺏긴다, 그리고 산화수가 증가한다. 왜? 플러스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산화예요. 그런데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보게 되면 또 산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산화시설이라 하면 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가 있네. 근데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산화시설이라 하면서 뒤에 산화조 또는 산화지라고 반드시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산화는 물론 유기물이 산화하는 것이지만 단지 뭐죠? 유기물이 자기 세포를 이제 사산화시켜요. 산화시켜서 그 장기간 동안 체류함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자기 세포를 스스로 산화시켜서 이용하는 단계까지 적용하는 시설. 이게 바로 산화조, 산화지인데 이 산화시설은 분명히 뒤에 따라 나옵니다. 산화조, 산화지. 그래서 그냥 산화시설 하면은 우리가 문맥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 그래서 산화시설 구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살수, 여과상, 폭기, 산화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뭐 현기, 호기성 당연히 이해하고 접촉조, 안정조 이건 이제 생물학적 처리에서 우리가 호기성 처리법에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다루면서 이해를 정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처리 시설까지 다 다루게 되면 오해의 여지가 없는 시설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규에서 구분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개념들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이에요. 자,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은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이라고 법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자연형 시설, 장치형 시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자연형 시설은 자연처럼 자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구분이 가지 않도록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이 비점오염 저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호소수나 또는 이 정비된 하천 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인데 저류시설은 만약에 호수가 있다면 호수 옆에 들어오는 지류들이나 아니면 호수 옆에 하수구나 또는 빗물 같은 하수구는 들어올 수가 없겠죠. 정말 처리장으로 가니까. 그럼 우수죠. 우수관이 연결돼서 들어오는 그러한 관로가 있는 곳에 주로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데 바로 호수에 들어오지 않고 한동에 여기 웅덩이 같이 파져 있어요. 거기서 잠깐 저류했다가 다시 옆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시설. 그러니까 시설로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쪽으로 구분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해놓느냐면 우수에서 쓸려오는 오염물질, 이걸 영양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게 한번 가라앉혀서 조금 가라앉혀서 조금 맑아진 그러한 물이 호소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유형으로서 저류시설이고요. 인공습지도 같은 개념이에요. 습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 정화시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생물상에 의해서 다양한 정화작용이 일어남으로 인해 자연계에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자연 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것이 인공적으로 습지를 조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호소수가 있으면 그 옆에 습지 같은 것을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 물이 거쳐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서의 각종 여과, 흡착, 분해, 당연한 침전 이러한 것들 모두 생물학적 처리까지 습지의 기능으로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다음 침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세종시에 놀러 갔을 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호소수가 있는데 옆에 빗물이 들어오는 관로가 있었어요. 근데 빗물이 들어오는 관로가 있으면 그냥 줄줄줄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조경시설처럼 큰 돌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 물이 돌을 타고 내려오겠죠. 멀리서 봤을 때는 조형물이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제 호기심 천국이어서 가까이 가봤거든요. 그 돌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게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좋게 말해서는 이끼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슬러지 같은 침전물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서 침전도 되고 또 공기랑 접촉하는 면적도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돌덩어리가 많으니까 그만큼 또 공기와 접촉하고 침투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기작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이게 여과나 흡착이 상당히 탁월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침투시설이고요. 식생형 시설은 습지랑 거의 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습지처럼 이렇게 늪이 있으면 그 옆에 수초가 자라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의한 뿌리에 의한 여과, 흡착 그리고 식물에 의한 분해 이러한 것들의 정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초를 많이 심어 놓고 그것을 통과해서 물이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떠한 수처리 종말 처리장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연히 비점오염원에서 들어오는
오염 물질들을 1차적으로 걸러서 호소수나 하천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장치고요. 이제 장치형 시설은 딱 봤을 때 이거는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여과시설, 와류시설 전부 뭐죠? 이 여과는 당연히 스크린처럼 걸러주게 하는 거고, 와류형 시설은 우리가 와류를 형성을 해서 그곳에 뭐 부유성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이 주변에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고 와류를 형성하면서 제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이 기작을 이용한 처리 시설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체적으로는 배수로를 정비를 하고 그에 따른 배수로에서 차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설치를 하는 그런 유형의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 친전, 생물학적까지 다 어떠한 처리 시설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유형이다. 그래서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그렇게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제 점차 우리가 부영양화라든가 그다음 녹조 현상, 그다음에 이제 적조 현상 이러한 개념들이 계속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니까 비점오염원 저감에 관한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수처리 공정도예요. 최근 들어서는 이 수처리 공정도에 대한 기출 빈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의 시험 중에 한 번은 나오는 유형이라고 봤으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상수처리 개통도, 그 다음에 하수처리, 이건 상수처리 개통도군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 개통도, 그리고 슬러지 개통도 총 3가지. 그래서 상수처리 개통도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슬러지 개통도만 물어볼 수도 있고 3가지를 섞어놓고 그 중에 틀린 걸 골라라 아니면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이렇게 꾸준히 나왔었어요. 그래도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때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수질오염 방지공학을 하죠. 이 방지공학이 각각의 이 처리 개념들을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상수는 뭐죠? 우리가 쓰기 전에 물, 제일 위에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기 전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정이 뭐다? 바로 정수공정. 그래서 취도, 정송, 배급. 아예 그냥 앞글자로 해서 익숙하게 내 이름처럼 줄줄 나올 수 있게 익숙하게 해두시면 됩니다. 취도, 정송, 배급.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급수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꼭지, 관말 급수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우리가 이후에 이 수처리 공정을 이제 수질오염 방지공학을 끝나고 상하수도 처리해서 한번 언급합니다. 상하수도에서 취수는 뭐다, 도수는 뭐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시설 재원 살짝. 왜냐하면 기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하수도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한 문제는 꼭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최근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환경부 시험이 워낙에 문제수가 많죠. 그래서 다른 데는 20문제인데 환경부는 50문제다 보니까 이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지방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따로 분류를 했는데 단 가장 중요한 정수공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독이 들어가요. 그래서 화학적 처리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게 바로 소독인데, 염소 소독인데 염소 소독은 화학적 처리의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수 처리에 해당되는 것도 여과도 물리적 처리에 있었을 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수 처리 공정만 딱 떼서 여과, 물리적인 처리 방법, 소독, 화학적인 처리 방법에서 우리가 다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취도, 정송, 배급 하나 외워야 되고요. 또 하나 뭐죠? 정수 처리에 있었을 때의 기본적인 공정이 침전 여과 소독. 자, 이게 뭐죠? 여기 완속 여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정수 처리 공정의 기본적인 공정, 침전 여과 소독, 완속 처리 공정인데 이제 급속 여과를 하게 될 경우, 자, 급속이라 하면 엄청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완속 처리에 있었을 때의 속도의 한 3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여기서 4m per day나 그러면 여기는 4, 32, 120m per day 이런 식으로 속도가 아예 3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침전 여과 소독 앞에 반드시 약품 처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물리적인 처리에 있었을 때 급속 여과, 완속 여과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취도, 정송, 배급 플러스 정수 처리 공정에서는 침전 여과 소독 이 기본이다. 그런데 급속 여과 하면 앞에 약품 혼합지, 플럭 형성조, 그리고 침전 여과 소독
예? 약품을 처리하기 때문에 앞에 약품을 집어넣으면 약품은 항상 급속 교반입니다. 넣어준 만큼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플럭 형성이라는 것은요, 이제 덩어리를 키우는 거죠. 덩어리를 키우는 건 나중에 우리가 응집을 할 때 속도 경사를 배우겠습니다만 너무 빠르게 저어주게 되면 덩어리끼리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눈뭉치를 서로 던져서 눈싸움을 할 때는 던지면 눈뭉치가 서로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산산조각 납니다. 천천히 붙이면, 눈사람을 만들려고 천천히 붙이면 덩어리가 커져요. 그래서 여기 플럭 형성조 같은 경우에는 완속교반조에 다 플럭을 키운다, 즉 침전물을 덩어리로 키운다라는 건 다 완속교반조예요. 그래서 급속교반, 완속교반, 침전여과, 소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약품 혼화지 플럭 형성조, 침전여과, 소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미리 이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과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자, 그 다음 하수 처리 들어갑니다. 자, 하수 처리는 이제 수처리에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도시 하수를 처리하는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시 하수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나오지만 가장 주된 오염물질을 뭐라고 한다 했다? 바로 유기오염물질. 그래서 유기오염물질이 주 처리가 돼요. 근데 일단은 먼저 스크린, 침사지, 1차 침전지, 최초 침전지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1차 침전지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도시 하수 처리에서 여기까지는 부유하고 있어서 걸러질 수 있는 물질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물질이든 유기물질이든 상관없어요. 덩어리여서 걸러질 수 있는 것 또는 가라앉을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데,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처리에서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이게 스크린이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침사지 뒤에. 침사지 스크린 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스크린의 종류에 따라선 침사지 뒤에 올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스크린, 침사지, 1차 침전지 이렇게 구성이 될 뿐이고, 스크린이 옆에 중간에 침사지, 스크린, 1차 침전지 이거 틀렸나요? 아니에요. 단지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한가요? 침사지 다음에 1차 침전지가 오고 그 다음에 폭기저와 최종 침전지가 오는데 이게 바로 2차 처리조라는 거예요. 1차 침전지가 1차 처리조, 여기까지가 1차 처리고요. 그 다음에 폭기조, 최종 침전지가 바로 2차 처리입니다. 자, 폭기조, 이 최종 침전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일반적으로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최종 침전지 해서 침전지가 따라온다? 그러면 부유성이에요.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부유식 생물학적 처리법이 바로 우리가 유기물을 처리함에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효율이 가장 높다라고 인정해요. 물론 공정이 계속 발달되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가장 효율이 높은 공정을 개발해서 적용하다 보면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 하수예요 하는 일반적인 도시 하수 유기물 그 농도 범위 내에선 우리가 가장 효율이 높다,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게 부착식이나 다른 거 아니에요. 부유식이 가장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현기성보다 호기성이 항상 처리가 좋고 빠르다.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조가 유기물 처리엔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부유식,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조를 통해서 처리해서 유기물을 처리하고 요 고도 처리는 사라질 수 있죠.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한데 요즘은 이제 녹조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영양화 현상이라든지 기타 오염, 수질 오염에 대한 방류 수역에서의 오염 현상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고도 처리라는 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가 2차 처리라고 했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3차 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 하수 처리는 1차, 2차 처리 후 방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점차 좀 우리가 방류 수역에 있었을 때의 수질 개선이나 또는 그 수역의 수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뭔가 하나 더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번 더 해주면 이게 바로 고도 처리이고요. 이게 바로 3차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처리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시 하수 처리에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2차 처리는 생물학적 처리로 유기물을 처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슬러지 개통도가 되겠는데요. 슬러지 개통도는 농축, 소화, 계량, 탈수, 건조, 소각, 최종 처분입니다. 자, 여기 슬러지는 물 속에서 가라앉아 있는 그 침전물 덩어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폐기물이죠. 고형물이니까. 그래서 폐기물에서도 언급이 돼요.
자, 폐기물에서도 언급이 될 수 있는 개통도인데 주로 문제는 수처리에서 슬러지 처리 개통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질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미리 폐기물을 얘기하자면 폐기물에서 여기 처분이라고 나와 있죠. 최종 처분은 매립과 해양 처분 두 가지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각은요? 중간 처리예요. 중간 처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처분, 매립과 해양 처분 외에는 나머지 고형물, 즉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우리가 최종 처분은 두 가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중간 처리, 중간 처분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슬러지 처리라고 해서 따로 제일 뒷부분에 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통도만 정리를 해요. 그래서 개통도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 개통도가 있구나, 이제부터 계속 반복입니다. 중요한 거는 한 서너 번 이상 반복이 돼요. 지금 기초 분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5번 반복한 것도 있어요. 계속 반복이 될 건데, 여기는 이제 이 수질오염 방지 기술에서 전체적인 우리가 기술을 배우면서 거기에 다시 반복되는 개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통도만은 분명하게 그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처리 공정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겠구나 살펴봤으니까 이제 첫 번째로 물리적 처리 들어가겠습니다. 물리적 처리는 다른 수처리에 있었을 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빈도를 차지하지는 않아요. 중간에 지금 스크린이라든가 이 스크린 파쇄기, 유량 조정조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하나만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좀 주류가 아닌 부분이긴 하죠.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좀 자세히 도운 것은요, 이러한 개념들 아니죠.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이러한 아주 세부적인 재원들까지 나온 사례는 있어요. 빈도수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다른 좀 공개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문제가 나온 적은 있어서 조금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전체적인 구급 시험에 있었을 때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보고, 그래도 우리가 하수 처리에 있었을 때 제일 첫 관문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보죠. 자, 스크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걸러지는 거예요. 여과하는 것이죠. 목적을 보게 되면 큰 덩어리, 즉 모래입니다. 모래 자갈을 제거를 해서 수처리 공정에 물을 계속 유동을 시켜야 됩니다. 물이 계속 이동을 하면 그 시설들을 계속 물이 지나가게 되는데, 물 자체만으로도 마찰에 의해서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모래 자갈같이 아주 뾰족하고 단단하고 이러한 물질들이 지나가게 되면 긁어버리거나 또는 쌓여버리면 막아버리죠. 그러면 시설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래 자갈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큰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의 목적을 보게 되면 시설 보호가 항상 따라 나와요. 왜? 큰 덩어리들은 항상 가라앉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관로를 막아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손상과 폐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 보호가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게 되면 그 스크린의 간격에 따라서 조목, 중목, 세목인데, 조목은 간격이 넓어요. 그래서 뭐 여기 대략적으로 50에서 150mm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수치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목은 간격이 넓으니까 큰 덩어리만 제거하고 작은 덩어리는 그냥 통과하겠죠. 그러면 침사지 앞에 두는 거예요. 침사지 어차피 가라앉힐 건데 침사지의 시설을 방해할 만큼 큰 덩어리는 앞에서 미리 제거해버리죠. 그래서 조목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침사지 앞에, 세목 스크린은요 간격이 아주 좁아요. 아주 좁으니까 아주 작은 것들이 걸러지겠죠. 그럼 큰 덩어리 하나 더 오면 완전히 막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목 스크린은 침사지 뒤에 옵니다. 미리 앞에 침사지에서 큰 덩어리 가라앉히고 거기에서 안 가라앉은 작은 덩어리 걸러주기 위해 세목 스크린을 두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위치는 이 간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설치 각도나 유속도 관리함에 있었을 때의 안전과 편리함을 고려했어요. 기계적으로 한다 또는 자동식으로 한다 그러면 기계가 자동화하기 때문에 안전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노출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진 않아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경사가 급합니다. 70도 여기도 유속이 빨라요. 0.45m/s 이상이 되는. 그래서 보통 어떤 교재에는 스크린 통과 유속이 0.9 또는 1m/s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개념들을 적용을 한 겁니다. 0.45를 기준으로 요거보다 느리게 흐르게 되면 수동식, 사람이 직접 노출되어서 관리하는 거고, 자동식 기계가 관리하는 곳은 유속이 좀 빠르다. 0.45m/s보다 빠르다. 기계적 청소할 때도 경사가 70도로 굉장히 급하다. 사람이 인력으로 청소할 때는 경사가 완만해서 사람이 하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죠. 그래서 경사가 그보다 완만하다. 사람이 할 때, 수동으로 청소할 때도, 사람이 수동으로 관리할 때도 유속이 완만해서 사람이 노출될 때 위험도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그러한 식으로 재원이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원까지 나온 적은 기출에서 그렇게 빈도가 높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파쇄기. 이것도 파쇄기는 제가 아직까지 기출문제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일단은요, 큰 부유물질이 있을 때 시설 보호를 위해서 앞에서 부술 수 있는 건 부숴버리는 거예요. 걸릴 수 있으면 걸러버리고, 부술 수 있으면 부숴버리는 거죠. 대체로 다 작은 덩어리를 큰 덩어리로 키워서 가라앉히는데, 여기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커서 시설을 막아버릴 우려가 있으면 좀 쪼개서 걸러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크린 보조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잘 가라앉는, 그러면서 시설의 폐색과 시설 유지 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크기로 이렇게 너무 작게 분쇄해버리면 처리하기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다라고 하면, 이러한 시설이 있었을 때 설계 기준이 되는 것은요, 계획시간 최대 유입수량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상하수도 하면서 저 뒤에서 다루게 될 건데, 계획시간 최대 유입수량은요, 가장 변동폭이 커서 여유율을 크게 잡는 유량이에요. 그래서 하루 평균이 있고 그냥 평균이 있고, 그리고 시간 평균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유율이 가장 크게 잡는 게 시간 평균이에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 우리가 하루만 생각해도 아침에 세수하고 밥하고 뭐 씻고 물 엄청 사용하다가 우리 집에 사용량을 보게 되면 낮에는 다 나가고 없어요. 물 사용량이 거의 없습니다. 다 저녁에 돌아와서 또 막 씻어서 물 사용량이 팍 올라가요. 그럼 저녁 시간에 1시간에 사용한 양이, 그러면 하루 종일 사용한 양의 평균치를 서로 시간에 따라서 똑같은 평균치로 낸다 했을 때는 낮 시간엔 거의 없었어요. 낮 12시에서부터 뭐 3시 사이에는 물 사용량이 없으니까 거기는 제로인데, 저녁과 아침에는 막 물 사용량이 10큐빅미터가 넘는다. 그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집이 있나?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 저녁 시간은 10큐빅미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하면은 24시간을 나누면 20큐빅미터를 24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1큐빅미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양이 작아지게 돼요, 평균치가. 그래서 시간 최대 유입 수량은 수처리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여유를 크게 두어서 많은 양을 고려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쇄기는요, 잘못하면 폐쇄기 될 수 있어요. 시설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회 수로를 반드시 설치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침사지예요. 앞에 물리적 처리 시설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침사지 같은 경우에는 기출 빈도가 중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통틀어서는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리적 처리 시설의 그 분야로 한정한다면 가장 빈도가 높다. 가장 빈도가 높다. 여가도 있으니까, 여가 응집도 있으니까, 그래서 빈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 침사지는 모래를 가라앉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모래를 가라앉히는데 왜? 이러한 큰 덩어리는 무엇 때문에? 시설 보호 때문에. 그래서 뭐 펌프, 관로, 뭐 이러한 것들,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폐색을 방지하고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 보호예요. 시설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바로 침사지이고요.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긴 방식의 장방형 방식의 시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적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폭기식이나 사이클론식, 뭐 공정은 새로 개발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침사지의 기본적 처리 방식 하면 장방형 방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유속은 요거는 경기도 시험과 환경부 시험에 한 번 재원이 나온 적이 있는데, 하나로 따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침사지의 평균 유속은 0.3m/s이다. 뭐 유량 표면 보하율로서 뭐 대략 한 1800에서
그다음에 3,600 정도 큐빅미터 퍼 데이다, 뭐 큐미터 퍼 제곱미터 데이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예문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략 체류 시간은 30초에서 60초 정도. 요거는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뭐 변동이 없이 적용이 되고 있는 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론을 정립을 해놓으셨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심사지에 있었을 때의 표면적 부하입니다. 자, 심사지에서의 표면적 부하의 정의는 뭐냐면 심사지에 입자가 들어왔을 때 100% 제거 가능한 입자의 침강 속도, 이게 바로 표면적 부하예요. 자, 근데 왜 표면적 부하일까? 자, 여기에 침사지입니다. 여기에 입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까지 침사지의 높이 h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에서 이까지는 침사지를 총 통과하는 길이가 되겠죠, L. 그리고 여기에 체류하는, 이 처리수가 체류하는 시간이 T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뭐죠? 바로 침사지를 통과하는 이 유체의 유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의 통과 유속을 우리가 U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 통과 유속은 L per T가 되죠. L이라는 거리를 T라는 시간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입자를 볼까요? 입자가 여기 있어요. 입자가 여기 있어서 지나가는 동안 100% 제거 가능하려면 얘는 이만큼 와서 가라앉아야 돼요. 자, 이만큼 가라앉지 못하면 얘는 통과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빨리 이렇게 통과한다면 얘는 다 제거가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침사지에서 100% 제거 가능한 입자의 최소 침강 속도는 뭐냐면 바로 T라는 시간 동안 H라는 거리를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 제거 가능한 입자의 침강 속도를 표면적 부하라고 하는데 V0로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V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H per T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100% 제거 가능한 입자의 침강 속도 H per T다. 그런데 수면적 부하는 뭐냐면 우리가 부하량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어떠한 양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농도 부하, 그다음에 용적 부하, 표면 부하 뭐 이런 식으로 부하량을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전체의 유량은 뭡니까? 전체의 유량은 Q는 만약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가 폭이 W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죠? W 곱하기 L 곱하기 H가 전체 부피입니다. 이 전체 부피가 T라는 시간 동안 지나가는 게 이 침사지의 유량인 거예요. 그럼 침사지의 유량은 L 곱하기 W 곱하기 H 나누기 T. 이게 바로 유량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H per T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뭘 없애야 되나요? L과 W를 없애야 돼요. 그럼 L과 W를 나눠줘야 되는데 L과 W 곱한 건 뭐죠? 여기 바로 표면적인 거예요. 수면적. 그래서 수면적으로 부하, 즉 부하량을 수면적으로 나눈 양. 그래서 수면적 부하 또는 표면적 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H per T가 되어서 이 수면적 부하, 즉 유량을 표면적으로 나눈 값이 바로 100% 제거 가능한 입자의 침강 속도와 같다라고 해서 이것을 수면적 부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단면적은 뭡니까? 여기 단면적 H라면 이거는 H 곱하기 W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H per T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단면적 부하도 아니고 수면적 부하가 되는 거죠. 이거 수면적 부하라고 하고요. 몇 년도더라? 그 9급 지방직 공개시험에서는 원류 부하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수면적 부하, 표면적 부하, 원류 부하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수면적 부하라는 걸 개념 알았고요. 그럼 얘 하나 이 뭐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나 물론 나오긴 했습니다만 얘 여기서 나오죠. 입자는 100% 제거 가능한 침강 속도는 수면적 부하라고 하지만 입자가 꼭 그 침강 속도로 가라앉는 건 아니에요. 그럼 입자가 실제로 가라앉는 그 침강 속도는 뭐로 구하나? 우리가 스톡스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침사지가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이 침사지에서의 수면적 부하라는 개념과 그리고 또 이 침사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그리고 스톡스 법칙 그리고 스톡스 법칙과 관련된 어떠한 충류 난류 개념 여기까지가 전체 뭉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합치면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기출 빈도가. 자, 그래서 입자가 실제로 침강하는 속도는 우리가 스톡스 법칙을 적용하는데 스톡스 법칙은요. 반드시
충류 상태에서만 적용을 합니다. 자, 충류 상태라는 개념이 뭐냐면 층이 져 있다. 그럼 층이 질 만큼 굉장히 서로 섞임이 없이 아주 고요한 상태라는 걸 얘기해요. 난류 상태는 뭐죠? 우리가 난류를 하면은 바로 위아래 막 어느 방향이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마구 섞이는 상태를 난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난류 상태에선 적용되지 않고 충류 상태에서, 그러면 물이 아주 고요해서 위아래 서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입자만의 오로지 입자만의 특성에 의해서 침강 속도가 결정될 때 그때의 침강 속도를 설명하는 게 바로 스톡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스톡스의 법칙은 지금 수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입자가 어떠한 유체 내에서 가라앉는다라고 했을 때는 스톡스의 법칙을 대부분 적용해요. 대기에 있었을 때도 입자성 물질을 처리하는 제진장치 중 집진장치, 중력 침강장치, 거기에도 스톡스 법칙 적용이 되죠. 그래서 스톡스의 법칙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스톡스 법칙에 의한 입자의 종침강 속도는 앞서서 우리가 개통도 내 이름처럼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얘도 수식을 지어지지 않고 문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식 자체를 또 물어봐요. 개념을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수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V, 입자의 종침강 속도는 18μ분의 G, 중력가속도 곱하기 밀도차, 델타 로라고 밀도 차이고요. 거기에 입경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스톡스의 종침강 속도에, 입자가 가라앉는 속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다? 바로 입경인 거죠. 입경이 제곱에 의해서 영향력을 미치니까 이거는 뭡니까? 점도입니다. 자, 요 점도, 요 스톡스의 법칙에서 미리 설명을 하자면, 자, 스톡스의 법칙이 지금 뭐죠? 수처리에서, 그럼 유체가 뭐예요? 액체입니다. 유체가 액체인데 점도는 유체가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온도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유체가 액체면은요, 액체는 구조가, 그러니까 고체는 완전히, 이게 제 팔꿈치가 완전 분자라고 생각하세요. 분자면 서로 꽉 잡고 있어서 안 움직이는 게 고체예요. 액체는 좀 느슨해서 잡고는 있지만 유동적인 게 액체고, 기체는 따로 노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개념, 이제 앞서서 기초에서 했습니다만,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각각의 에너지가 높아졌다라는 뜻이고요. 에너지가 높으면 운동이 활발하게 되죠. 자, 그러면 고체 같은 경우에 느슨하게 풀리는 정도고, 액체 같은 경우에는 막 하다 보니까 이게 틀어져요. 그러면 점도는 뭐냐면 서로 분자와 분자가 유동을 하며 있을 때 서로 못 움직이게 꽉 잡는 힘이 점도예요. 끈끈하면 잘 유동이 안 되고 아주 묽으면 잘 유동이 되겠죠. 그래서 액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이게 잡았던 손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액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수온이 올라가면, 처리수의 수온이 올라가면 입자의 종침강 속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작아지니까 커지게 되죠. 입자가 종침강 속도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기체는 틀려요. 우리가 대기에서도 종침강 속도 적용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서 수온이 올라가면 점도에 대한 영향력은 나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대기에 있었을 때 기체 처리하고자 하는 가스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점도에 대해서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기체는 따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어쩌다가 부딪히다가 딱 잡혔을 때 이게 점도가 형성이 되는 건데, 자, 그냥 평상시에는 1초에 한 번 잡을까 말까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마구 움직이니까 한 6번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점도가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유체가 기체가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는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체가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점도가 커진다 작아진다, 그에 따른 종침강 속도가 커진다 작아진다가 달라져요. 미리 팁을 주자면 수질에서는 나온 적이 있지만 대기에서는 나온 적이 없다. 내가 너무너무 헷갈린다? 그럼 수질만 확실하게 외우세요. 그래서 수온이 올라가면 점도는 작아진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과 속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고요. 자, 여기에서 밀도차가 나와요. 자, 밀도차가 유체겠죠. 이거는 입자의 밀도고 이게 유체의 밀도입니다. 그럼 유체니까 물이에요. 유체의 밀도는 그럼 우리는 보통 비중을 1로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1kg/L 물의 밀도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입자의 밀도가 1kg/L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입자에서 물의 유체를 빼게 되니까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런데 밀도가 기름이에요. 그럼 0.8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라앉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부호가 반대가 되면 방향이 밑으로 내려간 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종침강 속도인데 가라앉는 속도인데 이게 나중에 부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부상 속도. 그래서 밀도 차이에 따라서 얘가 아래로 가라앉으면 침강 속도, 부상처럼 위로 올라가면 부상 속도가 되는 거예요. 밀도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자, 공기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얼마일까요? 약 1.3g/L예요. 물은요 1000g/L죠. 그래서 공기와 물은 아예 밀도 차가 1000배 차이가 나니까 서로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침강 속도 지금 사차시 뜯어서 우리가 지금 완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놀드 수가 있어요. 이 레이놀드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유체가 충류 상태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데 중요하게 적용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레이놀드 수를 아직 물어본 적은 없으나 이제 스톡스 법칙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레이놀드 수예요. 자, 그래서 레이놀드 수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점도, 분해, 입경, 밀도, 그리고 유속을 곱한 것으로서 우리가 레이놀드 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동점도로도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점도와 동점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출문제에서 이 개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나 거리, 뭐 온도, 속도 이런 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별로 뭐 강조하지 않고 매번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점도와 동점도 개념도 조금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이놀드 수로서 우리가 충류 상태를 판정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레이놀드 수는 이게 충류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게 유체가 유동하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죠. 유체가 관로 내를 흐르게 되면 유체가 아무리 이제 잘 찬찬히 흘려도 옆에 관이 있어요. 그럼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변의 겉에 부딪히고 있는 마찰력 때문에 레이놀드 수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관이 아닌 자유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체일 경우, 이런 공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뭐가 옆에 주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평평하고 완전 넓은 그냥 프리 공간이에요. 자, 이렇게 흐르는 유체를 우리가 자유유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수질에서는 주로 관내유동이죠. 왜? 액체니까. 액체는 어떠한 용기에 담지 않으면 다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용기에 항상 담아서 관을 흐르기 때문에 관내 유동이 따르게 되는데 관내 유동의 경우에 레이놀드 수 같은 경우에는 2100보다 작으면 우리가 충류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000보다 크면은 난류라고 하며 중간은 천이류, 중간 경계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유면 유동일 경우에 수치 자체가 틀려져요. 왜? 마찰력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유면 유동일 경우에 레이놀드 수는 1보다 작아야 충류 상태예요. 그리고 난류는요, 만보다 커야 돼요. 10의 4승보다 커야 돼요. 그 사이가 중간 이제 천이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로서 우리가 이게 충류다, 난류다라는 것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침전 제거 효율. 입자의 침강 속도는 스톡스의 법칙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100% 제거 가능한 입자의 침강 속도는 아까 표면적 부하 또는 수면적 부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효율. 2타 여기 되어 있죠. 2타는요. 이거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입자의 실제 침강하는 속도와 그리고 100% 제거 가능한 수면적 부하의 비예요. 자, 입자가 실제로 그러니까 100% 제거 가능한 침강 속도가 5m/day다 라고 한다면 입자가 5m/day로 침강을 한다면 얘는 100% 제거 가능해요. 그럼 5m/day보다 더 크게 빠른 속도로 침강한다면 얘도 무조건 100%예요. 1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100%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5m/day가 100% 제거 가능한데 이 입자의 침강 속도는 2.5m/day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50%만 제거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H면 요 딱 반을 나눠서 이 반 밑으로 들어온 애들은 100% 다 제거되겠지만 이 위로 들어온 애들은 제거되지 않고 나가는 거죠. 다 통과해서 나가요.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50%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입자의 제거, 이 침사지에 있었을 때의 입자의 제거 효율은 수면적 부하율 분의 입자의 실제 침강 속도, 뭐 퍼센테이지를 하면 곱하기 100인데 아까 수면적 부하가 뭐라고요? V0. 이 수면적 부하를 유량 나누기 수면적이 바로 수면적 부하예요. 그래서 유량 나누기 수면적입니다. 자, 그럼 침전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일단 종침강 속도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로 유량은 작아져야 되겠죠. 수면적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유체가 충류 상태일 때 침사지와 같이 고요한 곳에서 입자가 스스로 가라앉는 그러한 처리 기작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침사지라고 표현을 하죠. 침사지에서의 효율의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수면적이에요. 수면적 부하. 그래서 수면적이 클수록, 그래서 수면적 부하는요 작을수록이죠. 수면적 부하는 얘가 작을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면적 부하량이 작을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자, 그러면 수면적 부하와 수면적이라는 말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돼요. 수면적은 커질수록 또는 수면적 부하는 작아질수록 효율이 높아집니다. 유량은 작아질수록 효율이 높아집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했어요? H/T예요. 자, H는 뭐죠? 바로 침사지의 높이입니다. 높이는 작을수록, 체류 시간은 길수록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침사지에 있었을 때 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반으로 나눴는데 효율제 입자의 침강 속도가 수면적 부의 반이라 그러면 반만 나가고 반만 제거되고 반은 나가잖아요. 그럼 중간에 경사판을 둬요. 그러면 H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100% 다 제거가 되죠. 따라서 경사판의 개수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경사판의 개수를 두게 되면 경사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효과가 납니까? H가 작아져요. 그래서 H가 작아지니까 H가 작아질수록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사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효율이 높아지는 거 아까 종침강 속도가 일정할 때라고 묶었는데 그럼 이제 종침강 속도, 수면적 부하는 일정하고 입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효율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이 VS가 커지는 거, 종침강, 스톡스의 종침강 속도가 커지는 쪽이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입자의 밀도 차가 클수록, 입자의 밀도가 클수록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일단 입자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니까. 그래서 밀도차가 클수록 또는 입자의 밀도가 클수록 또는 입자의 입경이 클수록 또는 수온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수온이 낮아질수록. 수온이 낮아져야 점도가 작아지죠. 그래서 낮아지는 게 높아질수록이죠. 자, 거꾸로 얘기했는데 높아질수록 점도가 작아지죠. 그래서 낮아진다니까 헷갈렸어요. 수온이 높아질수록 점도가 작아지니까 우리가 수온은 높을수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사지의 침전 효율 외우려면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이해를 하시면 스톡스의 종침강 속도 이해하시고 수면적 부하를 이해하시면 침전 효율은 이거다 여기에서 다 끝나요. 다 정리하면 되시니까.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들어가도록 하죠.